평온한 오후의 노인정. 햇빛이 창문을 통해 부드럽게 들어오고 어르신들은 탁자에 둘러앉아 차를 마시고 계신다. 그 평범한 일상이 이제 깨질 준비를 하고 있었다. 마침 페루 출장을 다녀온 박준호 할아버지가 노인정에 들어선다. 어르신들이 반갑게 인사를 건넨다. 그러나 준호 할아버지의 얼굴은 평소와 달랐다. 무언가 묵직한 것을 가슴에 안은 듯한 그런 표정이었다. 어르신들이 커피잔을 내밀며 물어본다. 준호, 페루는 어땠나? 준호 할아버지는 천천히 앉아 차를 마신 후 입을 뗀다. 이건 아직 한국에서도 말한 적이 없는 겁니다. 그 순간 노인정 전체에 정막이 흐른다. 어르신들의 손길이 멈춘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준호 할아버지를 바라본다. 그들의 눈빛에는 호기심과 불안감이 뒤섞여 있다. 뭔데 그리 심각한데? 누군가 물어본다. 할아버지는 입을 열기 전에 한 번 더 차를 마신다. 긴 침묵 끝에 드디어 그의 목소리가 울려 퍼진다. 안녕하세요. 나 박준호입니다. 다들 알듯이 내 나이 78인데 이 나이 먹기까지 참 많은 걸 겪었네요. 특히 젊은 시절 1970년대는 정말 잊을 수 없는 시간입니다. 그 당시 한국은 정말 어려웠어요.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탄광 광부로 일하며 먹고 살았죠.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검은 흙이 우수수 떨어지는 터널로 내려갔습니다. 한 번 들어가면 12시간, 때론 15시간을 그곳에서 보내야 했어요. 손가락이 떨려서 밥을 집지 못할 정도의 피로가 몸을 짓누를 때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쌍둥이 형이 낙반 사고로 돌아가신 후로는 더욱 힘들었지요.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삽질하고 광부용 폭약을 다루고 갈탄을 채고 떼우고를 반복하다 보니 기술이 붙었어요. 정확한 발파각도, 안반 판단법, 산소 순환 시스템, 긴급 상황에서의 판단력, 이 모든 것들이 내 몸에 밴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한국의 산업화를 함께 견딘 광부들의 자산이었고 나의 자산이 되어버린 거였어요. 그 기술들이 훗날 내 인생을 바꿔놓을 줄은 그때 몰랐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내가 60대 초반이 되었을 때였어요. 갑자기 연락이 들어왔습니다. 국제구조 전문가 그룹에서 나를 초청했던 거죠. 한국의 광부 기술력을 알고 있습니다. 페루의 탄광 구조 작업에 참여해주지 않겠습니까? 나는 처음엔 거절하려 했어요. 그 나이에 뭘 하냐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내 딸이 말했어요. 아버지는 지금도 기술이 남아있잖아요.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말에 나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페루행 비행기를 탔죠. 하지만 페루에 도착해서 현지 인도관들로부터 받은 설명을 듣는 순간 나는 뭔가 끌어당겨지는 불안감을 느꼈어요. 저 광산은 특별합니다. 그들이 말했거든요. 현지 이름으로는 혼이 깃든 광산이라고 불린다는 거였어요. 지난 10년간 여러 광부들이 실종되었고 죽음도 많았습니다. 사건을 수사해본 결과 이유를 알 수 없었어요. 그저 광산이 위험한 것 같다는 것뿐이었죠. 더 무서운 건 밤이 되면 광산 입구에서 울음 같은 소리가 들린다는 거였어요. 사람 목소리 같기도 하고 뭔가 다른 것 같기도 한 그런 울음 말이에요. 현지 주민들은 절대 그곳에 가지 않았습니다. 귀신이 산다고 믿었거든요. 나도 미심쩍었어요. 하지만 그때 내가 생각한 건 한 가지였습니다. 만약 사람이 그곳에 갇혀 있다면? 그렇다면 가야 하는 거 아닌가? 나는 결정했어요. 광산이 귀신이 든 곳이든 뭐든 사람이 위험하면 가야지. 한국 사람은 그런 거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구조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어요. 현지 인부들과 함께 장비를 챙겨 광산으로 향했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어요. 광산 입구는 밝았고 공기도 통했으니까요. 하지만 들어갈수록 뭔가 불길한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누군가가 우리를 보고 있는 그런 기분 말이에요. 그리고 터널이 깊어질수록 한낮인데도 어둠이 짙어졌습니다. 손전등 하나로는 겨우 발 앞 1미터 정도만 보였어요. 현지 인부들도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거든요.
그때였어요. 어디선가 들려오는 소리가. 처음엔 바람 소리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분명한 울음소리였거든요. 아주 세되고 아주 처량한 그런 음성이요. 우, 아, 규칙적이면서도 불규칙한 그 울음이 반복되었어요. 그 순간 현지 인부들이 모두 달아났습니다. 귀신이다. 악마다. 라고 외치면서요. 나는 홀로 남겨졌어요. 어둠 속에, 그 울음 속에. 하지만 나는 움직였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깨달았거든요. 그건 귀신의 울음이 아니라 사람의 울음이라는 걸. 살아있는 누군가의 신음이라는 걸. 나는 손전등을 들고 앞으로 나아갔어요. 생각했습니다. 소문이든 귀신이든 뭐든 살아있는 사람이 있으면 구해야지. 한국 사람은 그런 거 포기하지 않습니다. 더 깊이 들어갈수록 광산의 진짜 모습이 보였어요. 오래된 작업복들이 이리저리 흩어져 있었고 녹슨 채광 도구들, 삽들이 뒹굴고 있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춰버린 유적지 같았어요. 벽에는 정체 모를 글귀들이 손가락으로 긁어진 자국과 함께 새겨져 있었어요. 이건 의도적인 메시지였어요. 누군가가 절망 속에서 뭔가를 남기려 했던 거죠. 공포가 극대화되는 순간이었어요. 나도 두려웠습니다. 나이 60대 중반의 노인이 어둡고 추운 광산 깊숙한 곳에 혼자 있다는 게 두렵지 않을 리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때 또 다른 울음이 들렸어요. 이번엔 더 가까웠어요. 아주 약한, 마치 마지막 힘을 짜내는 그런 음성이었어요. 도와, 도와. 정확했어요. 단어였어요. 누군가가 나를 부르고 있었던 거예요. 내 손전등을 들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말이에요. 그리고 어둠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그 울음의 정체는 귀신이 아니었어요. 젊은 페루 광부였습니다. 이름은 카를로스였어요. 나이 50 초반의 남자였는데 그 모습은 언어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였어요. 너무 망가져 있었거든요. 일주일이 넘게 이 어둠 속에 갇혀 있었던 거죠. 중독된 공기 속에서, 희미한 빛조차 없는 곳에서 어떻게 살아 있었는지 기적이었어요. 그가 고개를 들고 나를 봤을 때 눈물이 줄줄 흘렀어요. 누가 와? 진짜 사람이냐? 하며요. 나는 그의 곁에 가서 그를 일으켜 안았습니다. 카를로스, 안 된다. 이제 안 된다. 나가 왔다. 한국에서 온 할아버지가 왔다. 그제야 그 비극의 전체 그림이 그려졌어요. 카를로스는 지난 10일 전 채광 작업 중 갑자기 터널이 무너져서 고립되었던 거예요. 다른 광부들은 즉각 탈출했지만 그는 더 안쪽에 있다가 너무 늦게 깨달았대요. 갇혀서 한 일이란 지금 여기 벽에 남긴 메시지뿐이었어요. 그가 내는 울음, 그 신음이 밤마다 터널을 통해 증폭되고 전설이 되고 귀신 이야기가 되어버린 거였어요. 나는 그를 짊어지고 나올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그를 꺼내기 위해서는 떨어진 토사를 치워야 했거든요. 나는 생각했어요. 한국 탄광에서 배운 모든 것을 이제 써야 할 때구나. 현지 정부는 말했어요. 불가능합니다. 그 갱도를 건드리면 전체가 무너질 겁니다. 그는 이미 포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나는 달랐어요. 내 손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먼저 정확한 발파 각도를 계산했어요. 1970년대 탄광에서 배운 정확한 각도 계산법으로 말이에요. 그 다음은 산소 공급 시스템을 구성했어요. 현지의 장비로는 부족했지만 내가 가져온 한국식 송풍기와 배관으로 응급 산소 라인을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은 수평 진입법이었어요. 위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옆에서 가로로 진입하는 방식 말이에요. 이 방식은 당시 한국 탄광에서 개발한 방식이었어요. 우리 광부들이 피땀으로 만들어낸 기술이었습니다. 나는 그 모든 걸 동원해서 카를로스를 꺼낼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실행했습니다. 정확한 발파 타이밍, 정밀한 산소 조절, 그리고 한국식 수평 진입법. 불가능하다고 했던 구조가 기적처럼 성공했어요. 카를로스는 나올 수 있었습니다. 살아서요. 그것도 완전히 살아서 말이에요.
페루의 구조대는 불가능하다고 말했지만 한국에서 온 한 노인의 기술과 경험,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 다음 날 페루 신문의 일면을 장식했어요. 한국의 한 노인이 자국의 구조대를 대신해 생명을 살렸다는 헤드라인이 말이에요. TV에도 나왔어요. 한국에서 온 영웅이라고 불렸어요. 카를로스의 가족들은 나를 안으며 울었고 현지 정부는 나에게 표창장을 줬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어요. 내가 느낀 건 혼자가 아니라 한국 광부들, 그 시대 모든 한국 사람들의 기술과 마음이 함께했다는 거였어요. 그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기술이 저 멀리 남미에서 한 사람의 생명을 살려낸 거예요. 나는 그것이 자랑스러웠어요.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어르신들이 조용히 눈물을 닦으신다. 무서움이 아니라 다른 감정이 흐르고 있었어요. 자부심과 감동이 섞여 있었던 거죠. 한국 사람, 참 대단하네. 우리도 저렇게 살았지.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하는 입들이 떠나간다. 그러자 내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무서운 건 귀신이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건 포기하는 마음입니다. 한국 사람은 끝까지 가야지요. 그래야 해요. 그게 우리가 살아온 방식이니까요. 노인정 전체가 조용해진다. 아무도 말이 없다. 어르신들은 서로 고개를 끄덕이신다. 그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에는 공감과 존경이 담겨 있다. 그리고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진다. 노인정 오후의 햇빛이 점점 희미해지고 어르신들의 실루엣만 남겨진다. 긴 침묵 속에서 정말 오래된 그 시대의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온다. 그것은 광산의 울음이 아니라 한국의 혼이 내내 외쳐온 그 소리였다. 그것이 이 이야기의 끝이었다.